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은 천일 야와 세 번째 시간으로 아리샤르와 즈무르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7일 동안 읽어드리는 천일 야와 시작하겠습니다. 까마득히 먼 옛날 호라산이라는 나라에 마찌뜨라는 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로 많은 수의 하인을 거느리면서 호사를 누리고 살았더랬죠. 그런데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의 나이 60이 다 되었을 때 그에게도 자식이 생겼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었는데 이름은 아리샤르라고 했죠. 늦게 본 자식이었으니 그 애틋함이야 오죽할까요?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 양육에 힘쓴 결과 아리샤르는 아주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아리샤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마찌뜨는 그만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나을 줄 알았던 병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끝내는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리하여 마찌뜨는 더 늦기 전에 아들 아리샤르에게 유언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찌뜨는 곧 아들을 불러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얘야, 난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아무래도 마지막 유언을 해두어야 할 것 같다. 잘 듣거라. 첫째, 상대가 누구건 간에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라. 너무 거리낌이 없다 보면 혹 불행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둘째, 나쁜 사람을 멀리 하도록 해라. 나쁜 사람은 대장장이와 같아 불에 네 몸을 대지는 않는다고 해도 항상 매운 연기에 시달려야 하니까 말이다. 셋째, 선행을 베풀도록 해라. 남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란 것은 보배나 마찬가지란다. 넷째, 한시도 알라를 잊지 마라. 신을 굳게 믿으면 알라께서는 꼭 너를 지켜주실 게다. 다섯째, 재물을 낭비하지 마라. 만약 네가 재물을 낭비하게 된다면 너는 구차하게 다른 이들의 구원이나 바라며 살게 될 거야. 여섯째, 너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해라. 그러면 그분도 너에게 호의를 보일 것이니. 일곱째,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그런 일일수록 되도록 천천히 신중을 기해야 후회가 없을 게다. 여덟째, 힘으로 사람을 제압하려 들지 마라. 그러면 혹 입장이 바뀌어 상대가 힘이 많아졌을 때 그 또한 너를 힘으로 제압하려 들 것이 틀림없다. 아홉째, 술은 가급적 입에 대지 말거라. 술은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으니 말이다. 오히려 이성을 잃게 하고 남의 멸시를 받게 할 뿐이니라. 이게 너에게 당부하고 싶은 전부란다. 부디 명심해다오. 당부를 마친 마찌뜨는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느닷없이 아버지의 죽음을 맞게 된 아리샤르의 슬픔은 무척이나 컸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얼마 후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리샤르는 정말 혼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강기한 무리들의 아리샤르 재산 탕진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리샤르가 아버지인 마찌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탐이나 그를 달콤한 말로 꼬여서는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게 했습니다. 그런 탓에 그의 씀씀이는 흥청망청, 그야말로 물쓰듯 돈을 써버리게 이르렀습니다. 강기한 무리들이 그 덕을 보고 말이에요. 장사는 하지 않고 오직 돈 쓰는 일에만 여념이 없으니 얼마 가지 않아 그의 재산은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리샤르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손에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 없는 아리샤르는 그동안 입안에 혀처럼 굴었던 간계한 무리들을 찾아갔습니다. 명색이 친구이니 무언가 도움을 줄 거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아리샤르를 무시했습니다. 매정하게 내쫓는가 하면 아예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순간의 실수로 돈도 잃고 친구도 잃은 불쌍한 아리샤르. 그는 고픈 배를 움켜쥐고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시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있었습니다. 아리샤르는 이왕 온 김에 구경이나 하고 가자는 심산으로 그 무리들 틈속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웬 거강꾼 하나가 아름다운 여인을 경매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즈무르뜨라는 이름을 가진 그녀는 얼굴도 몸매도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서로 그녀를 사겠다고 난리였죠. 하지만 그녀의 주인은 좀 특이했습니다. 대개는 많은 돈을 제시한 자가 처녀를 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즈무르뜨의 주인은 그녀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녀를 팔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외모는 물론 폭넓은 학식과 지식을 겸비한 그녀였기에, 그리고 그녀를 특히 아꼈던 주인이었기에 그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자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는 나이가 많고 탐욕스러운 상인 라시드 알딘이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즈무르뜨의 모습에 반해 제일 먼저 경매에 참가했습니다. 물론 제시한 돈도 꽤 많은 액수였죠. 하지만 즈무르뜨는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 뒤로도 몇몇 사람들이 그녀를 사겠다고 용기 있게 나섰지만 그녀는 번번이 그들을 거절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즈무르뜨의 눈에 들어온 젊은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얼굴은 흡사 만월같이 훤하고 온몸에 기품이 배어 있으며 말소리는 늠름하기 이를 데 없는 근사한 젊은이. 그는 바로 아리샤르였습니다. 즈무르뜨는 마치 시간이 정지된 듯 했습니다. 그것은 아리샤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꿈도 못 꿀 일이었죠. 아시다시피 아리샤르는 지금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터리가 아닙니까? 그녀는 아리샤르에게로 다가와 정중히 말했습니다. 제발 자신을 사달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리샤르는 그녀에게 무일푼인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즈무르뜨는 아리샤르를 조용히 골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품속에 있던 돈을 꺼내 아리샤르에게 줬습니다. 그걸로 자신을 사달라고 말이죠. 그리하여 아리샤르는 그녀가 준 돈을 받아 주인에게 건네고는 자신의 집으로 그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온 즈무르뜨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집안엔 먹을 것이라곤 하나도 없고 온통 어질러져 있었으며 멀쩡한 세간도 하나 없었습니다. 즈무르뜨는 아리샤르에게 1000디나르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필요한 가구와 먹을 것, 그리고 마실 것 등을 사오라고 일렀죠. 또 벽걸이를 만들 비단과 금실도 사오라고 했는데 아리샤르가 그녀의 말대로 장을 봐오 돌아오자 그녀는 가구 배치를 다시 하고 음식들을 정리한 다음 비단과 금실, 은실 등을 이용해 벽걸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벽걸이들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그것으로 집을 아름답게 장식한 다음 나머지 것을 아리샤르에게 건네며 시장에 나가 팔아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생계를 꾸려갈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막 나가려는 그에게 즈무르뜨가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그 벽걸이의 값으로 50디나르를 받아주세요. 단 꼭 상인에게 파셔야 합니다. 혹 상인이 아닌 다른 이에게 팔았다가 무슨 일이라도 당하게 된다면 전 서방님과 헤어져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 꼭 상인에게만 파셔야 합니다. 아셨죠? 아리샤르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고는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곤 그녀의 말대로 시장의 상인에게 50디나르를 받고 벽걸이를 팔았죠. 그렇게 꼭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까지 즈무르뜨는 벽걸이를 만들었고 아리샤르는 시장의 상인에게 그것을 팔아 꼭 50디나르씩의 돈을 받았습니다. 이쯤 되자 재산도 어느 정도 불게 되었고 형편도 점점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내가 손수 만든 벽걸이를 가지고 상인에게 찾아간 아리샤르는 평소보다 2배나 많은 100디나르를 벽걸이 값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아리샤르가 상인에게 찾아가 벽걸이를 내미니 그는 곧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것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웬 그리스도교도 하나는 100디나르에 사겠다고 했는데 원래 즈무르뜨의 말대로라면 상인이 아닌 그냥 평범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팔아선 안 되지만 벽걸이를 팔아주던 그 상인이 자꾸 권하는 바람에 못 이기는 척하고 그에게 아내의 벽걸이를 팔았던 것입니다. 시장에서의 볼일을 마친 아리샤르는 곧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왠지 누군가 자신의 뒤를 밟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뒤를 돌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아리샤르에게 벽걸이를 산 그리스도 교도가 따라오고 있지 않겠어요? 아리샤르는 곧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향해 외쳤습니다. 이봐, 당신 왜 내 뒤를 따라오는 게요? 아이고 나리,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푸셔 물 한 사발만 주십시오. 그러면 신의 은총이 있을 겁니다. 아리샤르는 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집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아리샤르는 물병을 집어들고 사내가 있는 곳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내 즈무르뜨가 다가오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서방님, 벽걸이 파셨어요? 팔았소. 누구에게요? 상인요? 아니면 행인에게요? 당연히 상인에게 팔았지. 그럼 누구에게 팔았겠소? 그래요? 그런데 어쩐지 느낌이 좋지 않아요. 우리가 떨어질 것만 같아서 불안해요. 그러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만일에 대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나저나 그 물병은 어쩌시려고요? 이거 거강꾼이 목이 마르다고 해서. 아내를 뒤로 하고 아리샤르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신을 따라온 사내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내가 주인의 허락도 없이 현관 객실에 들어와 있지 않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인지라 아리샤르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게야? 날이 고정하세요. 문 밖이나 이곳이나 별다를 게 없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집 안은 아니니까요. 전 그저 나리의 친절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리샤르는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지만 이왕 인심을 베풀기로 한 것이니 줄 건 줘야겠죠. 그는 일단 가지고 온 물병을 건넸습니다. 사내는 아리샤르가 건넨 물병을 받아들자 단숨에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이제 볼 일도 다 끝났으니 돌아가겠지 하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는 전혀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화를 내는 아리샤르를 달래며 먹을 것을 달라고 했다니까요. 나리, 물은 잘 마셨습니다만 먹을 게 있으면 좀 주십시오. 혹 아무것도 없으시다면 아까 받은 그 100디나르로 시장에 가서 무엇이든 좀 사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와 나리의 인연이 맺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리샤르는 진저리가 났습니다. 그냥 뒀다가는 날이 새도록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았죠. 그래서 그는 무엇이든 먹을 것을 내어주고 얼른 보내려고 했습니다. 아리샤르는 곧 집 안으로 들어가 열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홀의 문을 잠갔는데 혹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그가 들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죠. 시장으로 나온 아리샤르는 튀긴 치즈와 꿀, 빵, 바나나 등을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내는 음식을 보자 크게 기뻐하며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그런데 혼자 먹기가 미안했던지 그는 아리샤르에게 함께 먹을 것을 권했습니다. 아리샤르는 배가 부르다며 사양했지만 그는 손님과 밥을 먹어주지 않으면 벌을 받네 마네 해가면서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결국 마음이 약해진 아리샤르는 그의 청대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는 바나나 하나를 들더니 반으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약을 넣고는 아리샤르에게 건넸죠. 별로 먹고 싶진 않았지만 상대의 성의를 생각해서 아리샤르는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속에 약이 들어있는 줄은 까맣게 모르고 말이에요. 잠시 후 아리샤르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양을 보자 사내는 아리샤르의 호주머니를 뒤져 홀의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곤 어디론가 곧장 달려가기 시작했는데 글쎄 그가 달려간 곳은 라시드 알딘이라 부르는 그 늙은 상인의 집이었지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교도인 사내는 바르스무라고 하는 그의 둘도 없는 형제였던 것입니다. 즈무르트를 아리샤르에게 빼앗기고 분하고 원통해하던 형을 위해 그가 발벗고 나섰던 거죠. 아우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된 라시드는 곧 당나귀에 올라 아우와 하인을 거느리고 아리샤르의 집을 향해 갔습니다. 이윽고 아리샤르의 집에 도착한 그들은 홀의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즈무르트의 모습이 보이자 단번에 포박하고는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너무 놀란 즈무르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그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죠. 곧 밖으로 나온 그들은 쓰러져 있는 아리샤르의 몸뚱이 위로 열쇠를 집어 던지고는 문을 닫고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라시드는 즈무르트를 측실과 시녀들이 있는 곳으로 몰아넣고는 욕을 퍼부어댔습니다. 이 나쁜 계집, 네가 감히 나를 무시했겠다. 널 가만두지 않겠다 이년. 탐욕스러운 늙은이 주제에 말이 많구나. 날 어서 서방님께 돌려보내줘. 즈무르트는 단호한 어조로 그에게 맞섰습니다만 돌아오는 것은 심한 매질과 욕설뿐이었습니다. 즈무르트가 맞서면 맞설수록 그는 더욱 심한 매질로 그녀의 입을 틀어 막으려 애썼습니다. 마침내 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즈무르트는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라시드는 하인들을 시켜 그녀를 부엌에 가둬두라고 일렀습니다. 먹을 건 절대로 드리지 말라는 엄명과 함께 말이죠. 한편 정신을 차린 아리샤르는 그제서야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내는 사라진 지 오래. 도대체 어디로 가야 아내를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리샤르는 참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경솔함을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거리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는 미쳤다며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고 필경 무슨 딱한 사정이 있을 거라며 동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웃의 노파가 말을 건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봐요 젊은이, 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그렇게 실성한 얼굴로 다니는 게요. 아리샤르는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노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노파는 한 가지 꾀를 내어 말했습니다. 내 이제부터 보석 행상이 되겠소. 팔찌며 귀고리 등 여자들이 좋아하는 폐물을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팔겠다 이거요. 그렇게 거리를 다니다 보면 어느 집에 당신의 아내가 있는지 곧 알게 될 게 아니요. 계획은 곧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노파는 보석 행상 차림을 하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즈무르뜨의 행방을 알아보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노파는 여전히 보석 행상이 되어 이 집 저 집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즈무르뜨가 잡혀있는 라시드의 집을 찾아가기에 이르렀는데 때마침 라시드는 여행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덕분에 노파는 좀 더 수월하게 그녀에게 접근할 수가 있었죠. 일단 집안의 여자들에게 폐물을 보이며 관심을 돌린 다음 아리 샤르의 아내로 보이는 여자에게 다가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봐요, 섹시. 난 당신의 남편 아리 샤르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오늘 밤 신호를 할 테니 당신은 자지 말고 기다려요. 그럼 당신의 남편이 창문 아래에 와서 휘파람을 불 거요. 그럼 당신도 휘파람으로 화답을 해줘요. 그런 다음 밧줄을 타고 내려가도록 해요. 아래에는 당신의 남편이 있으니 염려 말고. 즈무르뜨는 다른 이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며 노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자 아리 샤르는 노파가 가르쳐준 집으로 갔습니다. 도착하니 발코니가 보였습니다. 헌데 무슨 운명의 장난이 이리도 짓궂은지 발코니에 도착한 아리 샤르는 그 아래에 놓여있는 의자에 앉아 잠시 때를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아내 즈무르뜨를 잃고 자신을 원망하며 보내는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으니 피곤할 만도 했죠. 그렇게 아리 샤르가 골아 떨어져 있으려니까 웬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도적으로 자완이라고 하는 자였는데 도둑질을 할 곳을 물색하다 아리 샤르가 잠들어 있는 곳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잠들어 있는 아리 샤르를 보고는 그가 쓰고 있던 두건을 벗겨 자신의 머리에 썼습니다. 그러니 그의 모습은 꼭 아리 샤르 같았죠. 그런데 그때 즈무르뜨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웬 남자가 서 있었는데 두건을 보아하니 아리 샤르가 틀림없는 듯 했습니다. 그를 남편으로 한 즈무르뜨는 금화가 가득 든 자루를 가지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완은 이를 이상히 여겼습니다만 어쨌든 그에게는 큰 행운이다 싶어 즈무르뜨와 금화가 든 자루를 어깨에 떼맨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 즈무르뜨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즈무르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내의 얼굴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까칠한 수염이 얼굴에 가득하지 않겠어요. 보드라운 아리샤리의 얼굴과는 사뭇 다르게 말이죠. 그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야? 내 남편이 아니잖아. 그러자 그는 귀찮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시끄러, 입 다물지 못해? 내 이름은 자완이다. 야바이꾼 일당이지. 조금만 기다려. 내 너를 우리 일당과 함께 밤새도록 괴롭혀 줄 테니까. 즈무르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야바이꾼 자완이 즈무르뜨를 데려간 곳은 그의 어머니가 있는 동굴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살해된 병사의 시신도 함께 있었는데 그는 어머니에게 즈무르뜨를 잘 감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는 일당들을 데리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완이 나가자 곧 좋은 깨를 생각해냈습니다. 저 아주머니, 제가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이를 잡아드릴 테니 저랑 밖으로 나가시지 않겠어요? 그래 줄라우? 그렇지 않아도 몸이 근질근질하던 차였는데 그래 준다면 나야 좋지. 이곳에 온 후로는 통 씻질 못해서 말이오. 그렇게 하여 두 사람은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즈무르뜨는 노파를 무릎에 눕히고는 머리를 빗어가며 이를 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상쾌한 바람, 그리고 머리를 만져주는 부드러운 손길까지 삼박자가 고루 갖추어진 낮잠 자기 딱 좋은
최적의 조건 앞에서 자완의 어머니는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즈무르뜨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살해된 병사의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에 두건을 쓴 다음 금화 자루를 들고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혹시 마주칠지 모를 자완 일당을 피해 사막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꼬박 열흘을 보내고 꼭 10하루째가 되던 날 그녀는 웬 도성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멀리서 보기에도 매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즈무르뜨가 성문에 들어서자 그곳에는 한 무리의 군사들과 벼슬아치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즈무르뜨를 보자마자 얼른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은 이 도성을 다스리던 저희들의 왕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헌데 그분에게는 후사가 없어 옥자에 오를 뿐이 없사옵니다. 이럴 경우 이 도성의 관례상 도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성문으로 나와 야영을 하며 당신께서 오신 그 방향에서 나타난 첫 번째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돌아가신 지 꼭 4일째 되던 날 당신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가만, 즈무르뜨는 여잔데 어찌하여 여왕이 아닌 왕으로 추대되었을까요? 그들은 즈무르뜨를 잘생긴 청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가 동굴에서 빠져나올 때 머리에는 두건을 그리고 옷은 갑옷을 입었으니 남자라고 생각할 수밖에요. 이윽고 즈무르뜨는 정식 절차를 밟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선정을 베풀며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고 올바른 정사를 펼쳤습니다. 사람들은 왕의 절도 있는 모습과 넓은 아량을 칭찬하며 진심으로 사랑에 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즈무르뜨는 결혼도 하고 측실도 두었지만 함께 잠자리를 하진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죠. 그녀는 여자의 몸이고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잠자리를 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신하들은 그녀를 더욱 존경했습니다. 역대 왕들 중에서도 그렇게 신앙이 두터운 왕은 찾아보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즈무르뜨는 신하들을 시켜 궁전 앞에다 큰 경마장을 지으라고 명했습니다. 경마장이 완성되자 즈무르뜨는 그곳에다 연회를 치를 준비를 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부터 매달 초승달이 보이는 날 연회를 베풀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곧 온 나라 안에 퍼졌습니다. 백성들 모두 왕이 베푸는 연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라는 즈무르뜨의 명에 의해서 말이죠. 그렇게 즈무르뜨의 연회는 매달 계속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온 나라 안의 백성들은 물론 고관 대작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상인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즈무르뜨는 혹시나 그들 가운데 남편이 있진 않을까 두 눈을 바삐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매번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지 언 2년. 그때까지 남편의 소식은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만 즈무르뜨는 여전히 연애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연애를 즐기기 위해 경마장에 모일 때였습니다. 모두들 제자리를 찾아 앉았고 즈무르뜨도 상석에 앉아 모인 사람들을 찬찬히 둘러보고 있었는데 마침 누군가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아리샤리에게 약을 먹이고 자신을 납치해 가도록 만들었던 바로 그 바르스무였던 것입니다. 즈무르뜨는 일단 그의 하는 양을 지켜보며 기회를 엿보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를 잡을 수는 없었겠죠. 사내는 눈앞에 차려진 산의 진미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생 그런 음식은 구경도 못한 사람처럼 허겁지겁 집어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수많은 음식들 중에서도 유난히 그의 시선을 잡아 끄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설탕에 버무린 단쌀. 그는 다른 사람 앞에 놓여져 있던 그 단쌀을 자신의 앞에다 가져다 놨습니다. 자신이 먹기 좋게 말이죠. 그러자 이를 본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여럿이 함께 먹을 음식인데 어찌 자신만 먹겠다고 그걸 자기 앞에다 끌어다 놨느냐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마약 장수가 자신도 같이 먹자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내는 마약 장수에겐 너무 과분한 음식이라며 매몰차게 그의 손을 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즈무르뜨는 호위병을 시켜 당장 그를 잡아오라 일렀습니다. 사내가 끌려오자 즈무르뜨는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대체 내 놈의 이름은 무엇이고 이 나라엔 무슨 일로 왔느냐? 사내는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전하. 전 알이라고 하는 직조공유입니다. 이곳엔 장사를 하러 왔습죠. 즈무르뜨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는 신하를 시켜 모래점을 치는 도구를 가져오라 일렀습니다. 잠시 후 신하가 모래점을 치는 도구를 대령하자 즈무르뜨는 마치 실제 점이라도 치는 것처럼 골몰하더니 이내 사내를 향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런 나쁜 놈, 감히 누구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게냐? 너는 바르스무라고 하는 그리스도 교도가 아니냐? 대체 이 나라에는 왜 왔는지 이실직고 하지 못할까? 만약 이번에도 거짓을 고한다면 당장 네 목을 치고 말게야. 즈무르뜨의 말에 사내는 흠칫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대체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지난날의 모든 진실을 다 털어놨습니다. 아리샤르를 속이고 즈무르뜨를 납치하게 된 경위, 그리고 없어진 즈무르뜨와 금화자루를 찾기 위해 형을 대신해 이곳까지 오게 된 연유를 말이에요. 즈무르뜨는 왕을 속인 죄로 사내를 처형하라 일렀습니다. 헌데 그냥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처형한 뒤 오물과 함께 묻어버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즈무르뜨의 노여움은 아주 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내는 처형되고 사람들은 그때부터 단쌀이 놓여진, 그러니까 그 사내가 앉았던 자리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 그 자리에 앉았다가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한 것이었죠. 그리고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경마장 입구 한쪽에서 웬 사내가 말을 끌고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즈무르뜨가 자세히 살펴보니 그는 다름 아닌 야바이꾼 자완이었습니다. 즈무르뜨는 이를 갈며 그가 자리에 앉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완이 연회장 내를 둘러보자 단쌀이 놓인 자리 말고는 딱히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그 자리로 가 앉고는 가장 맛있어 보이는 단쌀을 먹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람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이봐요, 그건 먹지 말아요. 만약 그걸 먹는 날엔 아마 당신 목이 날아갈 거요. 나원 별 싱거운 소리를 다 듣겠네. 음식을 먹는다고 목이 달아나다니. 내 생전 그런 소리는 들어보질 못했소. 자완은 사람들의 염려를 완전히 무시하고 단쌀을 끌어다가 자신의 앞에 놓더니 커다란 손으로 한 움큼 집어서는 입속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자코 자완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즈무르뜨가 호위병을 시켜 당장 그를 잡아오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즈무르뜨는 성난 목소리로 그에게 이름과 이 도성에 오게 된 경위를 물었습니다. 헌데 그 역시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즈무르뜨는 전처럼 모래점을 치는 도구를 가져오라고 이르더니 이내 점을 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즈무르뜨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완을 노려보더니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이런 괘씸한 놈을 봤나. 감히 누구 앞에서 거짓을 고하는 게냐. 넌 자완이라는 야바이꾼이 아니냐. 남의 물건을 빼앗고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더니 이젠 거짓말까지 하는 게냐. 왕의 호통에 자완의 낯빛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신통에도 이렇게 신통할 수가 있을까요? 이름과 하는 일을 단번에 알아맞히다니. 자완은 사실대로 고하면 죽음을 면할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즈무르뜨를 납치한 일과 없어진 그녀를 찾기 위해 이곳까지 오게 된 모든 일들을. 즈무르뜨는 당장 그를 처형하라 명하고는 전처럼 오물과 함께 시체를 매장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연애가 끝이 나고 다시 연애가 시작된 어느 날, 이번에 등장한 것은 맨 처음 즈무르뜨를 얻으려다 실패하고 그녀를 납치해 심하게 매질했던 라시드 알딘이었습니다. 동생이 그녀를 찾겠다고 나선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자 직접 즈무르뜨를 찾으러 나선 길이었죠. 그 역시 단살이 있는 자리로 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단살에 욕심을 냈죠. 그게 살아있을 때 먹게 되는 마지막 음식인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리하여 즈무르뜨는 남편 아리 샤르와의 생이별을 만들었던 3명의 원수를 모두 처형하게 되었고 곧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겠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물론 연애도 계속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마장에 마련된 연회장 안으로 웬 초라한 행색의 사내가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즈무르뜨는 단번에 그가 자신의 남편 아리 샤르임을 알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뛰어가 부둥켜 안고 그간의 그리움을 달래고 싶었지만 왕의 채통이 있으니 일단 참을 수밖에 없었죠. 아리 샤르가 연회장을 둘러보니 남아있는 자리라곤 단살이 놓인 곳뿐이었습니다. 그곳에 얽힌 사연을 알 리 없던 그였기에 별 생각 없이 아리 샤르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또 한 명의 젊은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을 염려하였습니다만 달리 자리가 없었던지라 그는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윽고 연회가 시작되고 즈무르뜨는 또 호위병들을 시켜 그를 데려오라 일렀습니다. 헌데 이번엔 전과 달랐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대하라고 했거든요. 드디어 남편과 마주하게 된 즈무르뜨는 시치미를 뚝 떼고 물었습니다. 자네의 이름은 무엇이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곳엔 무슨 일로 왔고? 전하, 전 아리 샤르라고 하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건 제 아내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제게 있어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헤어진 이후로 한시도 그리워하지 않은 적이 없죠. 그리움이 깊어 제 마음은 다 타버릴 것만 같습니다. 남편의 구구절절한 이야기에 즈무르뜨의 마음 또한 미어졌지만 그녀는 꾹 참고 신하들에게 모래 점괘를 칠 도구를 가져오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곤 잠시 골몰하는 듯 하더니 이내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대의 말에는 한 채의 거짓도 없구나. 너무 걱정 마라. 머지않아 그대의 아내를 만나게 될 테니. 말을 마친 즈무르뜨는 곧 시종장에게 그를 목욕탕으로 안내하게 했습니다. 곧이어 연회가 끝나고 사람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나저나 아리 샤르는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가 이곳으로 오게 된 경위는 이러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으로 그는 갈수록 쇠약해졌습니다. 툭 건드리면 픽 쓰러질 것처럼 도무지 기운을 차리지 못했죠. 다행히 그의 옆에는 노파가 있었습니다. 노파는 백방으로 즈무르뜨의 행방을 알아보기도 하고 위로의 말도 건네며 그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 상태로 아리 샤르를 두었다간 언제 목숨이 끊어질지 알 수 없었기에 노파는 그를 설득해
직접 즈무르뜨의 행방을 찾아 나설 것을 권했습니다. 그날부터 노파는 몸에 좋은 보양식으로 삼시세끼를 챙겨주고 그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좋은 말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아리샤르의 몸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과 노파의 보살핌이 그를 다시 건강한 청년의 모습으로 돌려놓고 있었죠. 이제 몸도 좋아졌겠다. 그는 당장 떠날 채비를 하여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길을 나선 지 몇 달. 이곳저곳을 헤매던 그는 마침내 즈무르뜨가 다스리는 나라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운명처럼 말이죠. 이윽고 밤이 깊었습니다. 즈무르뜨는 신하를 시켜 목욕을 마치고 쉬고 있는 아리샤르를 침실로 불렀습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말이죠. 침실로 들어온 아리샤르는 왕에게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고는 함께 술과 음식을 즐기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자 장난기가 발동한 즈무르뜨가 그윽한 눈으로 아리샤르를 응시하면서 가까이 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침대에 눕더니 뜬금없이 발을 주물러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좀 이상하긴 했지만 아리샤르는 왕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헌데 자신의 손이 왕의 몸에 닿는 순간 도저히 남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보드라운 그 살결에 아리샤르는 흠칫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리샤르가 조심스럽게 발 마사지를 하고 있으려니 즈무르뜨는 이제 무릎을 주물러 달라고 했습니다. 아리샤르는 무척이나 난감했습니다. 자신은 분명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갑자기 남자인 왕이 유혹의 손길을 뻗치다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지라 그는 용기를 내 말했습니다. 전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나의 명을 거역할 셈인가? 만약 그렇다면 오늘 밤은 네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날이 되고 말게다. 그 말은 곧 목숨을 내놓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직 아내도 찾지 못했는데 이대로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여 아리샤르는 왕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은 아리샤르에게 자신을 품에 안고 마치 사랑하는 연인처럼 애무해 줄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왕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자인 줄 알았던 왕이 세상의 여자가 아니겠어요? 놀란 아리샤르의 얼굴을 보자 즈무르뜨는 재미있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아직도 절 못 알아보시겠어요? 저예요. 당신의 아내 즈무르뜨. 아리샤르는 즈무르뜨라는 말에 깜짝 놀라 왕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즈무르뜨가 아닙니까? 자신이 안고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 즈무르뜨임을 안 아리샤르는 이내 그녀를 품에 안고 부부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사람이었는지 아리샤르도 즈무르뜨도 그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랬습니다. 다음날 아침 즈무르뜨는 전 궁과 신하들을 집합시켜 놓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리샤르의 고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니 내가 다시 귀국할 때까지 정사를 돌볼 부왕을 뽑았으면 한다. 신하들이 왕의 명을 받들어 부왕을 뽑자마자 즈무르뜨는 곧 여행 채비를 하여 남편 아리샤르와 함께 고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고국으로 돌아온 아리샤르 부부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것을 기념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는 등 무사 귀환을 자축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둘 사이에는
토끼 같은 자식도 생겼는데 그의 가족들은 서로를 아끼고 위하며 죽음의 신이 찾아올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